저는 국어강사 이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서 아시다시피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 메일 주소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메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제 전화번호를 시원하게 알려주면 되지 메일 주소를 알려주냐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졸업고사 끝나고 이제 카메라 또 이쪽으로 옮기라 그래서 이제 강약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A등급이고 항상 잘 봤는데 고등학교 때 갈 때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강약점 분석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단평가를 한번 보고 우리 아이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이지민 선생님 진단평가 한 부 받고 싶습니다 하시게 되면 한 부씩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이들 풀게 해주시고 이쪽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이들 밑줄 끊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 필기력 이런 것들 좀 다 파악을 해서 강약점 정확하게 분석해서 한번 상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뭐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한다 저렇게 변한다 이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못 들으셔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블로그를 귀엽게 운영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이쪽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지난 설명회 때 했던 내용들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홍보한 김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이 대체 어떻게 수업을 할까 좀 궁금하시면은 와서 맛보기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이 아닌데 시간 제약이 있고 또 어머님들과 끈끈한 관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필기를 반드시 시키십시오.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판용 교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통해서 정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좀 나눠놨고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국어의 특징부터 좀 아셔야겠죠. 고등학교 국어 특징, 여러 설명회에서 늘 얘기합니다.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는 기하급수적으로 난이도 변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비포 한 장을 제시문으로 다 채우는 시험지들이 노원구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의고사 중요도가 커지다 보니까 교과서에 한한 시험 범위보다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같이 녹여주는 문제들이 유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번 제가 이제 청운고등학교를 하게 됐는데 청운고등학교 1학년 1등급 컷이 혹시 몇 점인지 아세요? 79점이었습니다. 왜 79점이냐? 아이들이 다 시간 관리에 실패해서 28문제 중에서 20번까지 문제 푸니까 20분까지 푸니까 5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아는 문제도 풀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깨알 홍보라 되면 저희 반 애들은 거의 1등급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법과 구절의 의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문학 이론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낯선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구절 의미 파악 같은 경우에도 보통 중학생 친구들은 외운 것들을 그대로 산출하거나 아니면 낯선 작품을 읽을 때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들이랑 단순하게 암기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해지고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학 표면에 나와 있는 수식어, 서술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해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문법 공부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의 예문 분석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중등부 문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예문 내지 2개의 예문 정도만 분석해서 풀면 되는데 지금 문제 보시다시피 예문이 5개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건부가 사전으로 보기 좀 길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양한 제시문 속의 근거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안을 도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이것도 그 은행사거리 모든 학교에서 유행 중입니다. 문제 유형으로 아이들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오지선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 유형들을 다양하게 바꿔서 하나의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나 은행사거리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보기 개수 문제라든지 단순 오지선다 문제 변형으로서 문제 유형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고등 국어 필수 요소들이 필요할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이시나요? 제가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못 풀린다고 제가 괜히 흰색을 써가지고. 자, 이게 첫 번째는 문학인데요. 이 첫 번째가 이제 문학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문학 이론을 아이들이 지금 알아요. 근데 뭐만 아냐? 정의만 알고 있습니다. A는 B예요. C는 D예요.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문학 이론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여기서 누락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이 부분들 적용 전략을 어떻게 내면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해석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국어는 이면적인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시어와 B의 시어가 만났을 때는 반드시 C의 의미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들을 정확하게 외워주고 암기해주고 내면화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두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수능 같은 경우에도 주변 먼저 수능을 치른 고3 어머님들 말씀을 많이 드려보셨겠지만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모든 수능들이 표면에 나와 있는 글귀만 가지고 답안을 도출하는 문제들이 요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다 빈출 어휘 학습이에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최다 빈출 어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도 뭐 승상, 생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인 어휘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어휘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독서입니다. 독서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죠. 아이들이 보통 읽다 지치는데 저도 7월달에 중학교 친구들을 먼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를 보게 되면은 그냥 쭉 읽고 쭉 풀더라고요. 다 틀립니다. 긴 글이잖아요. 긴 글이면 거기서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포커스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방금 F 발음 괜찮았죠? 포커스. 그래서 이런 제시문에서도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구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가 아니라 여기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시문마다 계속 노출을 시켜주면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전략적으로 읽는 습관들, 이걸 길러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 전략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치 문제가 있고요. 추론 문제가 있고 보기 문제가 있고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치 문제는 쉽게 잘 맞는데 추론, 보기, 어휘 문제에서 틀립니다. 특히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문맥상 대충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100개에서 보통 80개는 맞는데 20개는 틀립니다. 이게 80개 맞으니까 공부 따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요. 만약에
100개 중에 1개만 틀리는 친구가 그 1개를 틀리는 순간이 수능이라면요? 문제가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휘 문제 하나까지도 충분히 접근 전략으로 저희가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유형별에 대한 접근 전략을 중3 지금부터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개념어부터 정확하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미라고 하는 개념어가 나오게 됐는데 이 어미는 저희가 문법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저희가 보통 문법 하게 되면은 의문론, 단어, 문장, 중세국어, 한글맞춤법, 국어 규범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파트에서 이 어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어미 개념어를 모른 채 이론에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항상 선지가 자기가 익숙하지 않는 낯선 선지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3 때부터 정확한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어부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문 분석 전략입니다. 이론을 백날 알아도 아까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들이 거의 다 예문 분석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문 분석하는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문을 만났을 때 어디서부터 슬러시 치고 어디를 확인하고 어디가 OX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들어가자. 이런 루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친구들이 자꾸 엄마 나 떨어서 한 문제 실수했어 대헷 하고 넘어가는데 그 실수가 보통 실력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실수가 실력인지를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건 뭐다? 루틴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틴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에 어리둥절하다가 시간이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루틴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문 분석을 하면서 이런 습관들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이론 정리를 안 썼잖아요. 이론 정리는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 분석을 하면서 자기가 틀린 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을 재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 이론을 배웠을 때는 가장 단순화하고 쉽고 간단하게 배워주시는 거고요. 개념어와 예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답 분석을 하면서 아 내가 배운 이론이 이렇게 색다르게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하는 이론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문법 요소라든지 의문 파트는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다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1월에 개강하게 되면 의문부터 수업이 나갈 건데 그럼 아이들이 수업 들 때 펜 놓고 이렇게 듣습니다. 왜? 난 의문 다 아니까. 근데 문제를 다 주잖아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왜?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각성시켜주고 자기 객관화를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는 이론을 막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단순한 이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알려주는 게 아이들에게 오래 자리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해제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학습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컨텐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심판용 컨텐츠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 풀고 답지 보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끝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점점점 오지선다에만 치중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어라고 하면은 다 알아야 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귀만 엽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눈 따로 귀 따로 손 따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들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저를 찍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들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더 내면화가 깊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저는 중3 때부터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처음에는 필기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항상 끝나고 나서 서술형 퀴즈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좀 시켰더니 이제는 그 친구가 필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필기하니까 정말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깨닫기까지 기다려주기보다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학습 경험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긴 글을 노출시키기보다는 한 문단씩 아이들에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항상 배경 지식을 알려주게 돼요. 무턱대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하고 주게 되면 아이들이 읽기 싫어해요. 왜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격 탄력성부터 시작해서 최저 인출 배경식들과 관련해서 한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아는 단어를 먼저 적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제된 단어로 한 번 더 적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줘라. 그래서 최다 인출 배경 지식과 최다 인출 어휘, 그 다음에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몰랐던 어휘들을 정리해주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프 도표 문제들이 덜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볼 때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 어디를 봐야 되는지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X축, Y축부터 확인해서 어디 확인해라.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항상 제시문을 볼 때는 한 번에 이 내용들을 아울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첫 번째 어디 보고 두 번째 어디 보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비문학 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구문은 정해져 있다. 평가원식의 비문학은 항상 전략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밑줄 긋고 여기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내면화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하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업 따로 푸는 거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저는 직접 근거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가 출제 나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밑줄을 그어놨어. 왜 여기가 출제 나올까? 출제자의 시선을 계속 길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출제자인 것처럼 근거를 다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다 놀라요. 선생님 밑줄 끄면서 진짜 문제 다 나와요 하거든요. 왜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가원이 요구하는 전략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를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통해서 이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 출제자의 의도까지도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 영역별 인문, 경제, 법, 기술, 과학, 통합 지문들을 단계별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자의적 해석, 선생님 저 이론 너무 잘합니다. 의법 너무 잘합니다. 이걸 먼저 깨뜨려줍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문학은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산문, 고전시가 다 진단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스스로 모른다는 거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문학 이론의 알고리즘을 좀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현법 나와 있을 때 밑줄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법들 적고 그 다음에 그 표현법들이 언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전략들을 1, 2, 3번으로 표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도 이제 시각적 이미지라고 이제 표현법이 나와 있는데 그럼 시각적 이미지가 뭘까 하게 되면 아이들은 딱 한 줄로만 설명해요. 눈에 보이는 것, 색깔이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평가원들이 요구하는 시각적 이미지는 색상뿐만 아니라 동작, 그 다음에 빛, 의태형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 이미지라고 하는 새로운 연계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노출을 시켜주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자의 정서, 태도, 상황을 파악하는 전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정확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핵심어에서 수식어, 서술어만 저희가 보게 하고요. 이 수식어, 서술어를 통해서 해당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먼저 판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판별된 시어들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묶음,
해석의 묶음을 알려주게 해요. 예를 들면은 가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소멸, 상실, 애상적 분위기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의 그 뭐랄까요 마음? 저는 모르겠어요. 이 MZ들의 마음. 자꾸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은행이 다 피었네 하니까 저는 정말 그때 애상감에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하고 집에서 자꾸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난 언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애들은 선생님 냄새나요 은행 싫어요 요렇게 이런 친구들한테 문학 감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문학을 감상하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단어와 B 단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형적인 평가원만의 공식을 내면화시켜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가별,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갈래별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물론 요즘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내신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윤동주 작품이 한번 나오더라도요. 낯선 외부 작품으로 제시문이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랬을 때 작가의 특징을 알게 되면은 맞아 윤동주는 맨날 우울하고 맨날 부끄럽고 맨날 성찰하고 맨날 자아분열이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와 갈래별, 경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이거야 하기보다는 제가 또 제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현대시 전공이고 박사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가별 했을 때 전체 작품을 아우를 수 있는 단 3가지의 특징만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이 작가만 나오면은 무조건 이건 시험에 나와 라고 하는 이런 3포인트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전 문제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실전 문제가 그냥 단순히 오지선다보다는 서술형과 같이 결합을 해서 내신 겸 플러스 모의고사 경향성을 아우를 수 있는 실전 문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소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사진 이번 주에 다시 찍기로 했고요. 어머니들을 언제까지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통통한 상태로 다시 찍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10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필수 어휘, 독서 필수 어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학, 독서, 문법 50분 해서 저희가 올인원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난 후네요.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아이들 서술형 퀴즈가 나가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하나, 둘, 3개 적어서 서술형으로 필기할 수 있도록 나가고 그것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좀 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리닉 지도고요. 클리닉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1회 40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3 친구들은 수능 볼 때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문법, 화작이 다 들어가게 돼서 이런 하프 모의고사를 좀 풀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독서, 문법, 문학뿐만 아니라 화작에서도 좀 더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애들 과제를 안 하죠. 너무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금요일 수업인데 자꾸 아이들이 목요일 새벽 4시까지 풀고 와서 저한테 선생님 졸려요. 어제 새벽 4시까지 국어 공부했답니다. 칭찬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제 미완료자는 추가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등원을 해서 저희가 금요일 수업인데 일요일에 추가 등원해서 다 완료하고 검사 받고 하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항상 걱정인 거는 우리 아이가 과제를 미완료했는데 이건 언제 하죠? 자꾸 쌓이는데요. 교재를 버리려고 했더니 새 거라서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고자 저희는 미완료 학생들은 따로 불러서 추가 등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전략 수업이라든지 어휘 배경식 수업, 그 다음에 아이들 필기감까지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노원구에서 올해 딱 10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뷔도 노원이고요. 지금도 계속 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블로그 가시면은 제 거 맛보기 강의들이 몇 개 올라와 있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번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11월 지났고요. 이제 12월, 1월, 2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먼저 선두를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내신의 발판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 수업과 함께 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아이들 성적 단단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금 중학교 3학년들 수업하고 있는데 8명 수업 듣거든요. 6명이 이번에 종합고시를 또 100점을 맞아와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업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블로그 말씀드렸고 아까 메일 주소 혹시 적지 못하신 분들은 데스크에 말씀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민이었습니다.